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여야의 합의 끝에 이해운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잠시 후부터 시작합니다.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이해운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되는데 각종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보좌관과 인턴에 대한 갑질 의혹부터 부정 청약 의혹, 게다가 이 위장 미혼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의혹들 청문회에서 제대로 소명이 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지켜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난 후 단식을 푼 겁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논란은 유효하니까 말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해운 지명자의 각종 의혹에 대한 청문회 열립니다. 오늘 오전에 열립니다. 해명될 수 있을까? 이해운 지명자는 어떤 입장을 낼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의혹도 제기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도 함께 보시죠.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쇼크! 조선일보가 오늘 일면에 쓴 내용입니다. 쇼크! 엄청 충격적인 무언가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코스피는 5천 찍었는데 경제는 마이너스 0.3%. 역성장 쇼크. 코스피가 5천을 돌파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우리 경제 전반에 이른바 이 낙수로 효과가 흘러나오느냐의 문제인데 경제는 여전히 역성장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손익 구조를 보면 개인 계좌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이 불장에도 손해, 마이너스를 찍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도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노로. 서울신문 6면입니다. 현대차 노조, 아틀라스 로봇 단 한 대도 못 받는다. 노로 갈등 커지나. 신조어입니다. 노조 대 로봇 갈등이 커지나. 사실 현대차의 기업 가치를 이번에 시총 3위로까지 끌어올린 건 이 아틀라스 로봇의 공개 효과가 컸습니다. 기업의 미래의 가능성인데 단지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가 한 대도 못 받겠다라고 이걸 노사협상의 문제로 끌고 가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보호. 동아일보 13면 기사입니다. 교사 폭행, 성희롱 학생 곧바로 출석 정지. 정부의 첫 교권 보호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교육청 처벌 결정 전에 교장에게 재량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중대 교권 침해 땐 교육감이 직접 고발할 수도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교사에게 직접 민원 넣는 것을 일체 금지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교사를 때리거나 위협하거나 조롱하는 일부의 행동들이 근절되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끼니. 한국경제 31면 기사입니다. 방학의 끼니 해결, 맞벌이 구세주, 밥 주는 학원이 등장했습니다. 두둥. 초등학교 아이들 키우는 맞벌이 부부들, 애들 점심은 어떡하지? 저녁은 어떡하지? 걱정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방학에 특히 밥을 주는 급식 학원들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가격은 좀 비싸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 든든히 끼니 걱정 안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맞벌이 부모들에게 메리트가 있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검사 출신의 우리 주진우 의원, 그리고 비전전략실장을 역임한 김근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안방만인 김유정 의원님,
그리고 개항의 아들 양태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건강상의 큰 우려까지 갔었던 장동혁 대표의 단식, 탄핵 10년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식장을 찾았고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중단됐습니다. 어제 그 모습 직접 보시죠. 나와주십시오. 항상 원하십니다. 정부 여당이 이렇게 대표님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 이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훗날을 위해서 단식을 이제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멈추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강을 빨리 회복을 하시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10년 만에 이 국회를 찾은 자리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예방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기자들에게도 소식이었고요. 박 전 대통령의 설득 끝에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중단이 된 겁니다. 김근식 교수님, 이 장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장면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단식 장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찾아온다는 것은 좀 이례적인 것이었죠. 예. 왜냐하면 제1야당의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서 이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했을 때 네. 우리 당에 몸담고 있고 우리 당과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 정치인들이 찾아가는 건 당연지사이고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은 물론이고 그렇죠. 유승민 전 대표, 이준석 대표까지 와서 또 김문수 전 후보까지 와서 힘을 실어주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건 보기 좋은 모습이었고 충분히 우리가 예상 가능했던 일이죠.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정치를 떠나신 분이잖아요. 우리 당 출신 대통령이긴 했지만 그래서 정치를 떠나셨던 또 떠나 있는 상태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식장을 찾아온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이었긴 하고요. 그만큼 아마 범보수 야권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지켰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고 다만 다행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깜짝 방문을 통해서 그걸 계기로 지금 8일째 이어졌던 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중단되는 걸로 지금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사전에 그런 정도의 물밑에 조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장동혁 대표로서도 더 이상 건강상의 이유로 단식을 좀 중단을 하고 마무리는 해야 되는데 여당이 그 틈을 주지 않고 여당이 출구를 열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이 단식을 중단하기에는 그 모양새를 좀 만들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간곡하게 단식 중단, 건강 회복을 요청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중단하는 모양새를 갖춤으로써 나름대로의 출구와 퇴로를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단식의 타이밍과 단식의 기간, 단식의 성과는 어땠는지는 또 평가를 해봐야 되지만 일단 마무리는 굉장히 이례적인 전 대통령의 방문과 단식을 수행하고 있었던 장동혁 대표의 그 수용으로 이렇게 돼서 단식이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전격적인 어떤 예방이었는데요. 주진우 의원님, 네. 박 전 대통령이 대구에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장동혁 대표의 단식장을 찾았을까? 이게 사실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주진우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을 보고 아마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 사실은 정말로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또 의외의 감동을 준 장면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정치 행보를 하시지 않잖아요. 평소에 정치 메시지를 내거나 정치 행보를 하시던 분이면은 그러려니 하는데 사실은 그 단식 과정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방문했을 때도 네. 깜짝 방문이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맞아요. 보수의 결집 효과가 나는구나라고 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어렵게 대구에서 올라오셔서 10년 만에 국회를 방문해 주심으로써
또 어떤 보수의 어떤 통합이나 이런 데 대해서 메시지를 내주셨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특히 전날 그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전부 의견을 모아서 단식 중단을 강력히 공고했습니다. 왜냐하면 7일째가 넘어가게 되면은 영구적인 건강에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 이후에 또 당을 계속 끌어가면서 저희가 확실하게 여당을 견제할 건 견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막당한 그 건강에 대한 출구 전략이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심으로써 그 방문의 의미 때문에 아마 장동혁 그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단식을 이어가고 싶겠지만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직접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좀 거기에 어긋나게 하기는 좀 어려웠다라고 봅니다. 좀 아쉬웠던 것은 민주당에서 조금 더 방문을 좀 일찍 했어야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정치 도의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정치가 꼭 그 표싸움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여대 야소 국면에 있어 왔고 야당의 견제 기능은 사실은 국민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그래서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방문을 해서 야당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고 이번 사실 단식은 너무나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주장입니다. 공천 관련돼서 뇌물이 오고 가고 현금이 오고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엄격히 수사해서 부정부패는 도려내자는데 이견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단식은 끝났지만 민주당도 조금 한번 되돌아보고 이 특검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얘기 들어보시죠. 저는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중단합니다. 그러나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근데 홍익표 이 청와대 정무수석이 단식장에 찾지 않은 것을 두고도 굉장히 보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문안이라도 가겠다라는 입장도 밝혔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단식장에 방문하지 않았고 홍익표 수석도 국회에 왔지만 장동혁 대표의 단식장을 찾지 않아서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은 아쉽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는데 홍익표 수석의 개인 성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몇 번이고 더 갔었을 텐데 이 청와대 차원에서의 어떤 야당 대표 단식장 방문에 대한 입장이 정리가 안 됐던 건 아니냐라는 추측도 좀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수석이 임명되고 나서 21일 날 이제 민주당 지도부와 만남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날 혹시 단식장을 방문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그러게요. 그날은 넘어갔어요. 사실 어제 오후에 가기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 또 예방하는 날이었고 그런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해서 단식이 마무리가 됐고 병원으로 간 그런 상황이어서 만남이 국회에서의 만남은 불발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찾아뵙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안 가려고 했다 이거는 조금 사실관계가 다른 것 같고요. 다만 그제 갔을 때 좀 갔으면 좋았겠지 뭐 그런 아쉬움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앞뒤 전후 다 그 생략하고 장동혁 대표 8일이면 사실 굉장히 이제 한계에 다다른 그런 시점이니까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단식이 과연 무엇을 위한 단식이었는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검경 학수부가 공천헌금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의혹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통일교 관련 특검 신천지 다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도 또 원내대표끼리 협상이 진행 중인데 장동혁 대표가 전격 단식을 들어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선뜻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땅한 출구 전략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지금 상경해서 10년 만에 국회 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그 단식을 만료하기 위해서만 그러면은 10년 만에 정치권에 전격 나타난 것이냐. 거기엔 또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유영아 의원이 또 대구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석도 깔린 거 아니냐. 뭐 해석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국민들의 어떤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날 거다 그런 얘기를 남기고 병원으로 갔는데 국민들이 왜 단식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합니다. 특검을 민주당이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같이 하느냐 따로 하느냐 지금 이걸 놓고 단식을 8일 동안 했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소구력이 없는 것 같아서 내부 결속력으로 지금 한동훈 전 대표나 MB 이명박 전 대통령 빼곤 다 온 것 같아요. 단식장에. 그런 점에서 내부 결속력 또 내부 단합을 위한 어떤 국면 전환용 카드로서는 적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애초에 단식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뚜렷한 명분, 왜 했는가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단식을 푸는 과정에서도 8일 고비를 넘기면 차라리 그냥 단식장에서 병원으로 바로 실려가는 게 낫겠다 차라리. 탄핵된 대통령이 우리 역사상 2명인데 윤석열 가고 박근혜 왔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국민의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도 조금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양태훈 변호사님,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최고위에서 의결할 건가 말 건가도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 재심 기한 고려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 결정 나올 거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그 문제는 아직 미해결 상태인 거죠, 그럼? 그렇죠. 아직 이제 최고위 의결까지는 시간이 있고요. 재심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주 더 남았나요? 네, 그렇긴 한데 제 생각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행동이 잘 예측이 잘 되지 않는 분이라서 근데 저는 굳이 재심 안 하고 그냥 바로 뭐 법적 투쟁을 하든지 아니면 뭐 당 내에서 당 외에서 투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이 단식 자리에 한동훈 전 대표가 오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지 본인이 법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가 될 거고 사실 누구보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저 자리에 왔어야 된다는 건 우리 또 김근식 실장께서 또 말씀하셨던 저는 좋은 정치적 해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자충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오늘 잠시 후 이해운 지명자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의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주제 만나보시죠. 갑질, 위장 이혼. 위장 이혼은 들어봤어도 위장 미혼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처음 들어요. 그다음에 뭐 입시까지 쌓인 의혹 속에 오늘 청문회는 시작됩니다. 쟁점은 뭐가 될지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이게 지금 제일 세잖아요. 그리고 보좌관 폭언 갑질 의혹. 주진우 의원께서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또 새로운 갑질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 병역 특혜 의혹 등등등 쟁점은 많습니다. 이해운 지명자의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까지 자료 제출하셨는데 충분히 제출됐다고 보시는지. 네, 낼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냈습니다.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 열릴 것을 보시나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장에서 또 다른 녹취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정가엔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이 시간에서 주진우 의원이 저희 돌직구쇼 통해서 공개한 새로운 녹취까지 포함해서 이 갑질 의혹 녹취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국어 못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이게 지금 똑같은 기사니?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보고 안 했다.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기가 막혀서. 핸드폰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아니 그걸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야? 너 모바일 버전이라는 거는 요약본, 축약본이야. PC 버전에. 몰라 그걸?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보면 모르겠어? 아, 말 좀 해라! 자, 추진호 의원이 공개한 녹취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른 녹취가 나올 수도 있다. 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청문회를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추진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강선우 전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공천원금 받은 게 최근 드러났지만 그때 갑질한 것만으로도 장관직 후보자직에서 낙마했던 거잖아요. 이해운 지금 지명자의 갑질 녹취가 강선우 의원에 비해서 못하거나 부족하진 않아 보이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인사 검증 시스템은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증 단계에서 사전에 걸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인사 검증 기준을 통과 못할 만한 새로운 비리나 갑질 사례가 발생하면 네. 일관되게 처리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국민의 눈높이고. 그런데 지금 강선우 의원이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갑질 논란으로 낙마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갑질 논란이 거의 주된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강도가 지금 이해운 후보자가 더 강하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변기술이 의혹보다 네. 야! 이게 더 세다. 네. 아니 왜냐하면 저 폭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유학 중인데 유학 중인 아들을 공항으로 픽업을 보낸다든지 아, 그런 것도 직원들은. 있었군요. 네, 네. 그런 내용들이나 증언은 엄청 많고 저도 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1년 만에 그만둔 보좌진이 54명이 있었다라고 해요. 진짜 많네요. 네, 이거는 저는 54명이 다 그 보좌진이면 대부분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젊은 청년들이거든요. 1년을 못 채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네, 그러니까 강제로 쫓겨나거나 아니면 저런 폭언과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나가게 되면은 그 인생의 어떤 커리어와 경력이 좀 망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춘의 삶을 짓밟는 그런 어떤 폭언과 갑질의 폐해가 굉장히 컸고 반면에 또 자기 아들들은 끔찍이 또 아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나중에도 또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국회 인턴도 특혜해서 같은 인턴이더라도 본인은 고용하고 국회 인턴이 월급이 얼마 안 되거든요. 국회 인턴 시키면서 온갖 24시간 근무시키면서 난리를 치면서 자기 아들은 고등학교 때 국회 인턴 경험을 시켜주면서 스펙을 쌓고 그래서 동료 의원실에 다니면서 그걸 스펙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대비 효과가 너무 크다. 네. 그리고 모두 우리 뭐 학부모가 아닌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학부모였거나 학부모인 분들 또 지금 자녀를 두고 취업을 준비하는 그 모든 부모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해서 낙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보수 인사를 계속 영입해 나가려는 어떤 민주당의 전략이 있다 보니까 인사청문회까지는 좀 가야 된다라는 기조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인사검증 시스템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위장 미혼 의혹도 국민들 사이에서 여전히 의아합니다. 약혼자라더니 위장 미혼 정황 수두룩. 천하람 의원실 이해운 지명자 청문위원이에요. 청문위원이 보고 있는 자료와 주장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2일 결혼식 전에 용산구 아파트를 장남과 배우자 공동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신혼집을 마련했다라고 보이는 거죠. 2025년 8월 26일 자동차 보험을 갱신했는데 부부 한정 운전자 특약을 추가했다. 저거는 부부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부부가 아닌데 부부 한정 운전자 특약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이건 잠시 후에 자동차 보험 전문가인 양태정 변호사에게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25년 11월에 혼인신고를 했다. 결국 위장 미혼을 했다라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김무식 교수님, 예. 90억이에요 아파트가 시세가. 그럼요. 예. 그렇게 비싼 아파트가 있다는 것도 전 처음 알았는데 근데 돈 주고 산 돈은 35억 정도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또 이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청약으로 그걸 사는 자격이 엄청나게 복잡한데 장남을 결혼 안 한 미혼이다라고 해서 당첨됐는데 천하람 의원실에서 보니까 아니 신혼집도 이미 다 마련해 놨고 같이 딴 데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주소만 엄마 아버지 집으로 해놓고 혼인신고도 늦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동차 보험은 또 부부 한정을 해놓고 앞뒤가 너무 안 맞는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폭언, 갑질, 욕설 이런 것들로 우리 젊은 청년들 자기 그 의원실에 있었던 인터넷에 네네. 소리 지르는 건 이제 국민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듣는 것도 우리들로서는 굉장히 지금 트라우마가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이 부를 형성하는 과정, 재산을 늘려가는 과정이나 네. 돈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너무 부지런하게 열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보통 서민들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준비해서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저렇게 강남에 있는 로또 아파트 청약을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해서 결국 받아내서 그 청약에 당첨됐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지금 1년이 채 안 된 사이에서 지금 몇십억의 시세 차익을 챙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위장미혼이라는 정황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다 나오는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자동차 보험 갱신할 때 부부 한정 특약하는 것도 있지만 그 비슷한 언론 기사에서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부부가 사는 집으로 그 계약을 했던 용산의 전세 계약, 그 전세 계약이 부부 공동 전세 명의로 돼 있어요. 네. 아니 그러면 결혼 안 한 상태로 위장 미혼이면 왜 남녀가 같이 공동 전세 명의로 그 7억 5천인가 비싼 또 고가의 전세인데 그걸 설정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누가 봐도 저건 그 강남의 그 로또 청약을 당첨하기 위해서 부양가족 숫자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틈새를 보고 24점을 다 최대한 채우기 위해서 결혼시킨 이미 몇 개월 전에 결혼식까지 올려서 결혼한 아파트까지 전세 계획을 부부가 공동 명의로 하고 그리고 부부 한정 특약으로 자동차 보험까지 갱신한 사람이 미혼이다. 미혼이라고 자기 부양자 가지고 올려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일단 결혼식을 했잖아요. 청약 전에. 그럼요. 결혼식 했을 때 그러면 청첩 안 했겠어요? 결혼식장에 온 사람이 수두룩 할 텐데. 이혜원 지명자는 혼주잖아요, 혼주.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식의 큰 돈벌이를 저렇게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떳떳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오늘 10시부터 청문회가 열리면 요 유장 미혼 의혹에 대해서는 이건 불법적인 겁니다. 네네. 그래서 형사 처벌이 가능한 명확한 증거와 그 속옷 같은 질문이 나오면 저는 여기서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돌직구에서 정말 한때 엄청난 시청률을 끌었던 차테크. 정말 자기가 국회의원 시절에 후원금으로는 비싸게 사고 국회의원 끝나고 일반인이 되면 그 비싼 차를 아주 싼 값에 사고 반값에. 거꾸로는 자기가 일반인일 때 샀던 고급 승용차를 국회의원이 되니까 국회의원 후원으로 또 비싸게 사고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상상 못할 차테크로 돈을 벌었잖아요. 오늘 청문회에서도 나오겠네요.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인성이나 성정 측면에서 저렇게 막말을 하고 야야 폭언을 했던 그 한 모습하고 그렇지만 악착같이 있는 기회를 다 찾아서 불법 탈법을 넘나들면서 엄청나게 돈을 모아서 재산을 축적했던 이 모습 이미 저는 공직 후보자로서는 저는 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저는 후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어차피 청문회까지 왔다면 하는 거지만 정말 국민들 다 쳐다보고 있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엊그저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질문하는 걸 답변을 보면 제가 듣는 뉘앙스로는 청문회만 지나면 여론을 봐서 낙마시킬 생각이 저는 없는 건 아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동차 보험 전문가 양태정 변호사님. 부부 한정 특약이란 일단 어떤 제도입니까? 이제 뭐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네네. 자동차 보험을 가입 안 하면 다 불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보험 적용이 되는 대상을 정하는 건데 가장 저렴한 게 아무래도 운전자 본인만 1인만이고 이제 그 외에 배우자 특약에 해서 나랑 배우자만 이 자동차 보험 적용이 되게 할 수도 있고요. 좀 더 넓은 게 가족 특약이 있습니다. 가족 특약은 이제 뭐 직계 존속, 뭐 어떤 보험사에 따라서는 장인 장모나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군요. 그 자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중요한 건 그 배우자 한정 특약은 배우자가 아닌 여자를 배우자다라고 해서 시킬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다 조사를 하죠. 보험사에서. 보통 이제 법률혼일 때 경우에는 이제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되고, 이제 사실혼일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실제 사는지 그래도 뭐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청첩장 같은 걸 이제 낸다든가 실제 결혼을 했다, 근데 혼인신고 안 했다든가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배우자 아닌 사람을 등록하려면은 별도로 이제 추가 1인 지정이 있는데 아, 추가 1인 지정. 예. 아, 배우자가 아니면 그냥 부부 한정이 예. 아니라 추가 추가 1인 지정을 해야 된다. 이게 역시 조금 더 비싸요. 자동차 보험 특약 전문가입니다. 배우자 특약이 좀 싸고 배우자 특약이 싸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까지 생각했으면은 추가 1인을 했으면은 이걸 피했겠지만 여기서도 이 재테크가 발휘가 되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지점이군요. 예. 사실 그래서 이게 뭐 저렇게 배우자 특약까지 했는데 뭐 아직 뭐 부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결혼식을 해놓고 또 축의금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결혼식 와서 축의금 낸 사람들한테 다 사기친 겁니다, 사실. 그럼 아니 결혼도 안 하고 약혼자고 아직 혼인 성립이 안 됐다고 하는데 결혼식 치러놓고 축의금 받으면은 그 축의금 낸 사람은 뭐가 됩니까? 약혼식에 돈을 낸 것도 아니고 결혼도 안 된 건데 돈을 냈으면 사실 축의금 돌려줬어야죠, 안 됐으면. 그래서 저는 이거야말로 이거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뭐 청문위원급의 날카로운 지적. 김유정 의원님. 축의금 낸 사람 1인. 축의금 내셨군요, 김유정 의원님께서. 아, 그런 지금 위장 미혼 의혹은 이 9월 부정 청약 의혹이잖아요. 단순히 결혼한 사람은 미혼이다라고 위장했다는 게 아니라 도의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청약을 했느냐의 불법과 합법의 경계 사이의 문제와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뭐 갑질부터 영종도 땅 포함한 부정주택 청약까지 쭉 있습니다. 또 그 자녀들의 뭐 대부업체 투자 현황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국민들의 마음에 제일 긁히는 것은 이 부정주택 청약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결혼식 올리고서 혼인신고 나중에 하는 커플들도 많아요. 네네. 그걸 다 모두가 저마다의 그 사연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23년 12월 16일 날 결혼을 했는데 2025년 11월 며칠 날인가 혼인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2년 있다 하게 되는데 왜 그럼 혼인신고를 안 했느냐. 이거는 불법적인 꼼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지점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혼인신고 늦게 한 게 문제가 아니고 며느리를 며느리라 부르지도 못하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약혼자라고 부르잖아요. 이혜원 후보자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저는 좀 우픈 이야기 같았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혼인신고 안 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이 주택 청약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 이럴 수가 있는가. 재산 증식을 위해서 불법적인 뭔가를 행위를 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 소명할 수 있다라고 기자들이 아침마다 물었을 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 청문회에서 해명을 그랬구나 이해할 만하네라고 해명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자녀의 조기 유학, 초중등교육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자, 장남과 차남, 미국 학교에 다닌 시기가 2002년에서 2004년. 이혜훈 후보자는 2002년에 이회창 당시 총재 대선 정책특보 역임했고요. 2004년에는 이 서울 서초갑에 당선이 됐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네. 자, 이 의혹은 어떤 의혹입니까? 오늘 문화일보 보도인데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조기 유학을 보내게 되면 부모 없이 갔을 경우에 아이들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래서 조기 유학 열풍이 사실상 대한민국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와 동반해서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외국에 갔을 때 같이 아이들을 동반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그게 법으로 정해진 거군요. 예. 근데 지금은 아이를 이제 혼자 기숙학교나 혹은 또 거기 지인이나 다른 사람한테 보내놓고 부모는 여기서 직장을 가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초중등 교육법 위반이 명백해 보이고요. 예. 제가 이혜훈 후보자가 지금 가려는 자리가 기획예산처 자리예요. 그러니까 돈을 다루고 나라 국간의 열쇠를 맡기는 자리인데 가만 보면은 이때까지 했던 일생의 일련의 행위들이 그냥 재테크 수준을 넘어서서 법의 허점에 대해서 편법을 이용하거나 불법을 불사해서라도 이권을 챙기는 모습이 너무 자주 있거든요. 아까 그 2년 동안 위장 미혼이라는 신조어를 낳은 이 사례도 2년인가 동안 혼인신고를 안 하고 버티면서 저 청약이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여러 번에 걸쳐서 허위 청약을 하다 보니까 된 것이고 제도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저기 너무나 경쟁이 치열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부양가족이 아들 둘만 내가 부양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 점수가 택도 없이 떨어집니다. 아예 지원 자체가 안 되는 점수가 돼요. 3명이 유지가 돼야지 계속 청약을 할 수 있고 그 35년 동안
집을 안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한 방에 만회하겠다라는 어떤 정확한 계산을 가지고 계속해서 신청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뭐 그냥 어쩌다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영종도 땅 투기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KDI 하면서 그쪽 부근 상황을 잘 아는데 그 당시 영종도가 개발되니까 땅들이 계속 수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리는 별로 쓸모없는 땅처럼 보여지는데 개발이 되면 수용될 수 있는 딱 노른자의 땅을 찍어서 사서 4년 만에 한 2~30억을 남기고 다시 가져간 것이거든요. 아까 임금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무슨 차태코도 하고 또 보험 관련된 것도 하고 뭔가 불법적인 상황이 나오면은 무조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업체에 투기했다는 의혹도 또 나왔는데 네. 그것도 그 당시에 뭐 금리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대부업이 잘 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그 대부업체에 뭔가 태워가지고 아들들 재산을 갑자기 확 늘려주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편법과 불법을 연속적으로 한 번도 예외 없이 한 사람에게 우리 대한민국 곳간의 열쇠를 맡길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문회를 통해서 이해운 후보자가 과연 이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을 할 수 있는지도 국민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뜨거운 인물들 선정해 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오늘의 핫2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 정격 합당을 제안했는데 들어보시죠.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 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동시에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말하지 않는 진보적 미래 과제를 독자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시대적 과제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문제는 전격적인 발표라 국민들도 기자들도 몰랐고 동료 최고위원들도 20분 전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방금 전에 정청래 대표께서 회견하시면서 조국혁신당하고 합당하자 이런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 원내하고 이런 내용 사전에 좀 논의가 됐는지. 합당이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그러니까 원내랑 어떤 긴밀한 소통이 지금 있었던 상황은 아니고요. 또 아까 합당이 지금 제가 깜짝 놀라서 원내 대변인도 깜짝 놀랐습니다. 기자들보다 늦게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최고위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들려오는 얘기는 그제 조국 대표, 정청래 대표가 사전에 물밑에서 논의는 한 것으로 보이는데 회견 20분 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합당 내용을 그제서야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현주 최고. 이거 정청래 연임 위한 포석 아니냐? 당대표의 진퇴도 묻는 게 맞다. 재신임 투표 걸어내고 발끈했어요. 강득구 최고. 발표 20분 전 통보. 최고위가 거수기냐? 자괴감과 모멸감 든다. 1인 1표제 추진하면서 정작 당의 중대한 의사결정에선 당원을 배제했다. 자기 모순이다. 박주민 의원 얘기도 들어보시죠. 합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의 방향성 그리고 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들 그리고 당의 여러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먼저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다. 당내에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말이죠. 김용민. 사전 논의 공감대 형성 없었다. 당대표 혼자 결정할 일 아니다. 박홍근, 정청래 벌써 몇 번째냐. 대통령 성과를 번번이. 반면 박지원 의원, 적극 환영. 김영진 의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당내에서도 갑론을박.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사전에 상의 없이. 그래서 일부 강성 당원들은 어제 여의도 앞에서 굉장히 좀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던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제 속보를 통해서 저도 알아서 나 같은 사람은 원외니까 네. 지금 이런 당대당 통합 같은 이런 문제도 속보 보고 아는구나. 네. 생각을 했는데 원내대변인도 모르고 있었어요. 원내대변인, 최고위원, 뭐 의원들 대체로 몰랐던 것 같아서 그게 위안이 됐다면 위안이고요. 네. 그다음 문제는 이제 사실 그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문제는 네. 계속 뭐 간간히 의원들 통해서 얘기가 되곤 했었지만 그건 이제 개인 의견 차원이었고요. 이렇게 전격 결정을 하는 이런 문제를 어떤 당내 절차를 밟지 않고 한다는 것에 모두가 놀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 대체적으로 뭐 통합 언젠간 하겠지라는 막연한 어떤 여론은 있었지만 이현주 최고위원처럼 당장 지방선거 앞두고 당대당 통합을 하는 게 이게 실익도 없다. 네. 절차도 문제고 예.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통합 자체는 뭐 했을 거야 언젠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당내 어떻게 논의도 없이 통합을 하는 이 논의의 방법과 과정이죠. 그렇죠. 절차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에 대한 비판과 이견이 분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뭐 아침에도 또 문자가 왔습니다마는 권리당원들 의견 수렴 중이란 말이에요. 네. 22일부터 24일 내일까지 그 1인 1표제 지난번에 한번 부결됐던 네. 거 그거에 대해서 의견 수렴하는 문자가 와요. 어제부터 계속 오는데 중요한 건 당원 주권 시대 그다음에 1인 1표제도 당원의 권리를 존중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시도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당원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수기 과정도 없이 최고위원도 의원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툭 이렇게 던진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국 대표로서는 이게 손해볼 리가 없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지지율도 지리멸렬한 데다가 예. 당초에 사면 받고 나왔을 때는 막 자강론, 우리 힘으로 막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지지율도 굉장히 뭐 낮은 데다가 성비위 문제는 해결이 됐나요? 저는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으로서야 뭐 통합론, 자강론 양쪽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손해볼 것도 없는 그러니까 그쪽에서야 뭐 반대할 리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 당에서는 종국에는 합당으로 뭐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절차를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되는 네. 건가? 이게 당원에 대한 존중 맞나? 이런 문제를 정청래 대표가 조금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지방선거 단일 대우로 갑니다,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베일 얘기가 없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와글와글해지니까 당원들 의견 수렴합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뒤늦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뭔가 충분히 생각 안 한 게 아닌가. 다만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 간의 이해관계는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청와대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청와대 대변인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고 정무수석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변인의 의문의 일패군요. 들어보시죠. 국회에서 논의되는 일이기 때문에 논의를 지켜보고 있고 사전에 특별히 논의된 거는 없습니다. 네, 일단 재선에서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점은 제가 확인하기는 좀 그렇고 발표 전에 사전에 연락을 받은 건 맞습니다. 대통령께 이 부분이 전달이 언제쯤 됐을까요? 그까지는 제가 대통령도 아셨어요. 사전회가 언제 사전인지. 왜냐면 말하기 20분 전에 최고위원들도 알았잖아요. 그 20분 전도 사전이잖아요.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은 진짜 모르는 눈치예요. 그러면 사전에 툭 청와대에 통보식으로 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과의 교감하에 하는데 그냥 대변인만 모르고 있었던 건지. 대변인의 의문의 일패인데 양태종 변호사님, 이거 진짜 청와대는 충분히 알고 있었던 거 맞습니까? 아니면 정청래 대표의 단독 드리블입니까? 아니 뭐 이렇게 중요한 문제,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이런 당무에 개입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걸 청와대와 아무런 교감 없이 진행했을 리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만 모르고 있었던 거군요.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근데 이거는 이제 대변인은 주로 이제 대통령이나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을 주로 이제 말하는 거고 사실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주요 책임자라고 볼 수 있어서 아마 이제 그래서 또
정무석이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도 아셨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저도 이제 기사를 보고 이제 뭐 전격 이제 합당 제안에 대해서 발표한 거긴 하지만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뭐 합당을 무조건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뭐 당 대표로서 합당을 이제 저는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이 민주당 당원들에게도 제안한 거로 봅니다. 이러한 의제가 있고 이제 합당에 대한 이렇게 합당을 하는 것이 뭐 지방선거나 이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 어떻게 생각하냐는 저는 의제를 던진 걸로 보이고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국 이제 결정이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 지난번에 이 특검 관련해 가지고 조국혁신당 측에 저희가 같이 하자는 제안했을 때 사실상 거부 인사를 밝히면서 조국혁신당은 많은 국민들에게 최소 민주당 이중대가 되고 싶어하는 당으로 인식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합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비유하는 거지만은 같은 중국집인데 전화기 두 대 놓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분명히 같은 중국집이다.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예.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차은우 씨가 200억 추징 통보를 받아서 탈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일단 국세청의 조사 결과인데요. 함께 보시죠. 국세청 조사 4국이에요. 조사 4국은 간단치 않은 국입니다.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논란인데 실질적 용역 제공 없는 페이퍼 컴퍼니다라고 국세청의 조사 4국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확 줄일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계약을 했다, 우회를 했다라고 조사국은 판단을 하고 200억대 세금 추징 통보를 했습니다. 연예인에게 부과한 추징액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럼 국세청 조사 4국은 차은우 씨가 어떤 식으로 세금을 줄이려고 했다라고 봤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국세청 조사 4국의 시각입니다. 차은우 씨의 소속사 판타지오가 차은우의 엄마가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의혹이 일고 있는 법인에 용역 계약을 맺고 차은우 씨에게 갈 소득을 나눠줬다는 겁니다. 분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확 줄였다라는 건데 이게 불법이다라고 국세청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은우 씨는 세법 해석의 차이다라는 입장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검사 출신이 있습니다. 잘 나갔던 검사, 우리 주진우 검사 출신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도 조세 분야를 좀 주로 전담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저 발표된 도표를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은 국세청 특히 그 서울지방청의 조사 4국은 이런 기획조사를 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세청의 가장 정예 멤버들이 가서 되게 어려운 사건들을 많이 조사하기 때문에 에이스들이네요. 네, 속된 말로 에이스들이 아주 정밀하게 조사하는 곳이어서 사실상 이런 편법적인 수법들에 대해서 조사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고요. 네. 핵심 쟁점은 하나입니다. 그 판타지오라는 원래 소속사가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 명의로 설립한 이 회사가 과연 정상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받은 것이냐 이거거든요. 용역을 제공하게 되면 우리가 하다못해 청소 용역을 하더라도 청소를 한 면적에 따라서 용역비를 받는 것이고 어떤 자문을 했을 때 그 자문의 가치에 따라서 가격을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전문적인 매니지먼트를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차은우 씨의 어머니가 설립한 회사가 과연 의미 있는 용역을 제공했을 것이냐, 그 용역의 크기와 받은 돈의 액수가 일치하는 것이냐, 이게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만약에 지금 1인 그 기획사라는 걸 봐서는 그 모친이 설립한 회사는 딱 거래를 차은우 씨하고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은우 씨하고만 하는 회사니까 차은우 씨 한 명을 위해서 별도의 소속사를 두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똑같은 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국세청에서는 이 용역의 크기와 그 간 돈이 맞지 않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속사가 수입을 차은우 씨한테
다 주면 차은우 씨 개인이 내야 하는 세금 비율은 뭐 최대 45% 정도인데 요걸 차은우 씨한테 갈 수익을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냐는 엄마 회사에게 나눠줌으로써 법인이 내는 세금은 구간이 한 20% 정도니까 맞습니다. 세금 비율이 네. 차은우 씨가 개인이 내야 할 세금을 확 줄였다. 네. 그래서 추징이 200억대라는 건데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요? 네, 만만치 않고 재판을 간다고 하더라도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요? 그리고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수법들이 고소득 연봉자 혹은 또 뭐 그 고액으로 돈을 버는 소위 뭐 유명 학원 강사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한 번씩 있었던 수법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니고 결국은 저 내용을 제가 조사 결과를 본 건 아니지만 그 용역의 이 구조상 용역을 제대로 제공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야 될 세금을 안 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소득자이고 또 국민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 탈세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차은우 씨 측이나 그 기획사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엄마가 세운 1인 회사 법인이 주소가 알고 봤더니 강화도에 장어집으로 돼 있어서 논란입니다. 1인 기획사 알고 보니 장어집.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 A법인 2022년 10월에 설립했는데 주소지가 인천 광화군. 차은우 씨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장어집 주소와 동일하다. 국세청은 해당 장어집이 연예인 관련 용역을 수행했다는 사무 공간으로 활용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양태용 변호사님, 사실 장어집과 주소가 같다. 그러면 그렇죠, 모르죠. 그 때에 따라서는 장어집 건물에 1층은 장어집, 2층은 뭐 연예기획사가 될지 말란 법은 또 없는데 통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조사 4국이 조사를 면밀하게 한 것 같아요. 장어집의 연예기획사. 이 부분이 좀 걸리는군요. 그러니까 장어집에서 장어만 키웠냐, 연예기획도 했느냐, 이게 쟁점이겠군요. 그렇죠. 뭐 앞서 주진우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첨부하자면 사실 이제 뭐 판타지오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네. 굳이 그렇게 상당히 규모가 있는 회사고 그런 회사에서 굳이 그 소속 아티스트 그것도 탑 아티스트인 차은우 씨에 대한 용역을 그러니까 일종의 외주를 줬다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충분히 이제 케어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을 외주를 줬는데 과연 인천 강화군에 물론 저도 장어 좋아합니다만 장어집이랑 같은 공간을 쓰는 기획사에다가 판타지오 같이 큰 회사가 과연 그런 일종 용역을 줬다는 거는 사실상 이건 차은우 씨의 요청, 그러니까 요청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사실 그리고 뭐 차은우 씨 같은 정말 이제 그런 굉장히 이게 뭐 A급이고 충분히 경력이 많은 분들이 옆에서 이제 서포트를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활동도 많이 하는 분이니까요. 근데 자신의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사실상 자기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용역을 줬다는 거는 사실상 자신이 받을 소득을 일부 법인 매출로 빼서 이제 소득세가 내야 될 세금을 최소한 뭐 20% 이상 낮춘 거로 뭐 아껴 볼 수가 없고요. 세금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예, 근데 저거는 이제 뭐 소득세율 구간과 이제 뭐 법인세율 구간과의 그 차익만 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러니까 진작 냈어야 될 거를 지금 몇 년 후에 이제 드러나서 났기 때문에 그 안 낸 기간 동안에 가산세도 붙게 되고 가산세가 가산세가 무서워요. 네, 가산세도 붙게 되고 또 판타지오 법인도 일종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이제 발부해 준 걸로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또 그에다 이제 과징금도 내게 되고 이게 또 과세점 적부 심사 이후에도 많은 이제 까지 하는 절차가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이걸 미리 선납하지 않으면 계속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아마 200억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차은우 씨 소속사 측 입장도 나왔는데 어떤 입장인지도 함께 보시죠. 적극 소명하겠다. 모친 설립 법인은 실질 과세 대상 여부가 쟁점이다. 저희가 다 한 얘기예요, 지금. 최종 확장 사안 아니다. 적법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쟁점은 그 회사가 장어집에 있었던 그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냐 아니냐 여부가 쟁점입니다. 자, 이게 사안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김무식 교수님. 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모친이 세우신 그 회사가 실존하는 회사고 실제 용역 업무를 했던 회사냐 아니냐
이건 입증하기도 쉽고 만약에 허위라면 허위로 판명하기도 쉬운 사안이라 국세청에서 일단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주진희 의원 말씀대로 조사 사국이 그러한 그 찾아내기 힘든 그런 탈세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기획해서 조사해서 과세하는 그런 전문 에이스들이 모인 곳이라고 한다면 이걸 아무 근거 없이 자료 없이 했겠어요? 지금 200억 이상을 추징을 했다는 거니까. 네네. 그런 걸로 봐서는 사전에 치밀하게 모든 자료와 근거를 다 갖고 확인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때린 것으로 보이니까 저는 이 소속사 측에서도 저 정도 입장에 나온 걸 보면 크게 그 변명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러니까 장어집이 차은우 씨의 부모가 실제로 운영했던 가게이고 실제로 거기는 차은우 씨 팬들 같은 경우는 그 차은우 맛집이라고 알려져가지고 성지순례하는 것처럼 찾아갔던 집이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다 아는 부모의 가게인 거죠. 근데 거기에 같은 주소를 두고 뭐 연예 용역 전문 컨설팅 업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법인세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의도적인 저는 세금 탈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이고 대한민국이 사랑받는 연예인인데 그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저런 편법을 도입해서 했다는 것은 저는 당연히 지탄받아야 될 상황이고 여기 밑에 자막도 나옵니다. 당연히 이제 큰 파장은 뭐냐면 이 차은우 씨 갖고 있는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세금을 빼먹은 이 탈세범이다 라는 식의 이미지가 낙인이 찍히면요. 이 차은우 씨 광고 모델로 한 회사들은 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유약금 물어야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간단히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일파만파로 상황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차은우 씨 소속사 입장도 추가적으로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입니다. 외교안보 국제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앉아서 세계 속으로인데요. 자, 일단 스위스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We do prefer respect to bullies. We do prefer science to plotism. And we do prefer rule of law to brutality. Emmanuel Macron, I watched him yesterday with those beautiful sunglasses. What the hell happened? But I watched him sort of be tough. 트럼프를 향해 날쌘 비판을 한 마크롱 대통령에게 선글라스 끼고 센 척하는 거냐라며 응수합니다. 자신을 공격한 마크롱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조롱한 이 모습이 인터넷에선 화제가 됐습니다. 마크롱의 모습이 탐 크루즈가 출연한 영화 탑건을 연상시킨다는 거죠. 탐 크루즈 대신 마크롱의 얼굴을 붙인 탑건 패러디물이 등장하는가 하면 비행복 차림의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보는 모습에서 다보스에서의 결투라는 제목의 밈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마크롱은 오른쪽 눈에 실핏줄이 터져서 선글라스를 보호용으로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뜻밖의 화제를 모으며 선글라스 업체 인지도도 급상승했습니다. 프랑스의 고급 안경 브랜드로 알려진 이 제품은 업체의 구매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요. 마크롱이 또 잘 어울려요, 선글라스가. 이 브랜드를 소유한 기업의 주가가 28%나 급등해서 한때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문자도 공개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서로 날선말도 주고받고 그러고 있어요, 김정은 의원님. 근데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싸움이 이 선글라스 기업의 주가를 올려주는 뜻밖의 결과를 가져왔고요. 아, 이거 음모입니까 그럼?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선글라스를 잠깐 벗어서 사실은 이게 실핏줄이 터져서 이런 거다라고 이제 마크롱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의외로 잘 어울렸고 상당히 비싼 거더라고요. 네. 110 몇만 원, 아까 유로화로 뭐 600 몇 유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싼 건데 그래서 왜 전에 전용기에서 그 부인에게 한 대 맞는 듯한 그런 그래서 모습, 실핏줄이 그런 모습이 터졌나요? 예, 그때 우리가 이제 봤었는데 이번에도 무슨 일이 있었어? 이제 이런 얘기까지 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상당히 그 다보스 포럼에서 서로 간의 날선 공방이 주고받고 그다음에 이슈들도 뭐 간단치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또 저렇게 두 정상 간에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의외에 또 소득을 올리는 승자는 따로 있다. 네. 뭐 이런 결론입니다. 그런가 하면 좀 중요한 부분도 좀 지적해 볼게요.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사실은 유럽의 지도자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이 군사를 보낸 유럽 8개국에 대해서 관세 폭탄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나토군 사무총장과 면담을 하더니 이 관세를 돌연 철회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 조치도 없을 것이다 라며 그린란드에 대한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합니다. 뭘 얻었을까요? 알고 봤더니 그린란드 협상 틀이 마련됐다. 골든돔, 광물권, 나토에서 그러니까 유럽연합이죠. 사실상 이 그린란드에서의 광문 개발에 대한 권리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수건인 방어 시스템, 이 골든돔에 대한 어떤 미국의 권리를 인정해 준 듯해요. 지금 분위기가. 김우식 교수님.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그 사업가로 성공하면서도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도 낼 정도로 상대방을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타협하는지를 제일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직접 강제적으로 끌어와서 체포해서 자기 연방 법원에 세워놓고 그다음 바로 그린란드는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린란드 소유를 갖고 있는 덴마크라든지 덴마크가 소속돼 있는 나토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반대를 했었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군대를 보내네 마네 서로 갈등을 벌이다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10% 관세를 때린다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악화일로로 가서 거의 강대강이 부딪히는 지경까지 왔는데 이제 그 와중에 저 마크롱 대통령의 이 선글라스까지 해프닝이 생긴 거예요. 근데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합의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토, 덴마크랑 같이 합의를 봐서 골든돔하고 광물권에 대해서 확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세를 취소해요. 예. 그 보면 떠버리고 세게 밀어붙이고 세게 카드를 내밀었다가 결국 그 카드를 처리하면서 자기가 얻을 건 챙긴 거죠. 대단하군요. 골든돔이라는 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이라고 해서 자기만의 특수한 어떤 미사일 방어체를 갖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좋은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탐내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린란드를 지나가서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미사일을 쏘고 미사일을 요격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충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린란드에 그래서 미군의 우주기지가 있어요. 있습니다. 있고 군사기지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린란드 땅에 소유권은 덴마크에 있을지언정 실제로 군사적인 운영에 관해서는 이제 아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받아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광물권은 히토류가 많이 있다는 거고 다양한 유명한 또 필요한 그 광물 자원이 많기 때문에 히토류라고 하면 이 반도체 칩 생산에 필수인 그 광물인데 중국이 지금 거의 모든 공급권을 쥐락펴락하는 그거 아닙니까? 중국과 맞싸울 수 있는 때다른 대안 카드를 그린란드에서 히토류를 가져 장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골든돔하고 광물권에 대한 것들을 영원히 가진다는 이야기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19세기 말에 서양 제국주의가 중국에 들어왔을 때 조차한다고 하잖아요. 조차. 그 땅은 중국 땅이 맞는데 그냥 프랑스와 독일이나 영국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차지 개념으로 지금 그린란드를 사실상 소유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의 트럼프의 또 다른 또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 협상의 기술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합니다. 앉아서 세계 속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탈리아 소식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유행하고 있답니다. 우리 할머니가 자주 입으셨던 건데. 꽃무늬의 누비먼담, 할머니들의 핫템이죠. 김장철 핫템. 조끼로 입으면 활동성까지 더해져서 김장 담글 때 필수입니다.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이 패션, 요즘 Z세대에게 인기입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연예인들까지. 연예인들이 입으니까 또 느낌이 또 확 다르네요. 심지어 말입니다. 해외 명품 브랜드에서 아주 유사한 제품이 나왔습니다. 발렌티노의 신제품 베스트입니다. 꽃무늬 원단에 털 디테일을 더한 누빔 조끼. 이거 할머니 김장 조끼네. 따라했네. 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야, 이건 저희 그 동네 서산에서 많이 입고 계시거든요, 어르신들이. 저 양동 가실 때 많이 입고 가시거든요. 교회 가실 때 권사님들이. 몽클레어의 제품 역시 꽃무늬 누빔 원단 디자인이 김장조끼 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K 할머니들이 시대를 앞서갔던 분들이에요. 하지만 익숙한 디자인에 비해 가격은 수백만 원대입니다. 우리 할머니 조끼가 수백만 원이었다니. 여러 번 놀라는 순간입니다. 주진우 의원님 검사 출신인데 이건 법적으로 이거 약간 표절 아닙니까? 이거? 김장조끼를 발렌티노랑 아까 몽클레어요? 네. 지금 명품 업체들이 너무 폭리에 취하는 거죠. 수백만 원에. 근데 이게 지금 K 컨텐츠의 위력을 보여주는 진짜 흐뭇한 장면이거든요. 사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요새 해외 나가신 분들은 뭐 어디를 가든 택시를 타도 K-팝이 흘러나오고 이제 마트에 가도 우리나라 식료품이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인가 봐요. 그리고 또 전체적인 우리나라 제품들이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식당들도 우리나라 한류 식당들이 다 인기를 끌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문화로서 세계를 제패하는 굉장히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저희 동네 그 서대문구의 모래내 시장 가면 8,000원이에요, 8,000원. 어떻게 600만 원 팝니까? 저희도 이제 방송 끝나고 가서 단체 구매 한번 하시죠. 우리는 모래내 시장으로 가시죠. 네네. 그럴 정도로 어쨌든 우리 연예인들이 참 그 젊으면서도 재기발랄하게 저런 것도 패션으로 소화해서 유행을 선도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저는 저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김장조끼뿐만 아니라 네. 우리 전통적인 문화 콘텐츠들이 세계를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제패하는 날이 곧 오게 됐고 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유정 의원님, 저희 애기들이 이거 입고 다녀요. 네. 그래서 보니까 입으면 정말 따뜻하긴 해요. 할머니들 입으셨던 김장조끼가 정말 따뜻해요. 엄청 따뜻하고요. 포근하고. 예, 이거 시장 가도 있고 고속터미널 고터몰 네. 지하 상가에도 쫙 깔려 있어요. 요즘 유행이군요. 예,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입니다. 맞아요. 저희 동네 예. 8,000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마 관광객들이 아마 이 조끼 여기저기서 구입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이 명품 브랜드에서까지 이 디자인을 차용할 줄 몰랐어요. 시장에서 8,000원에 사다가 그 몽클레어 딱지만 딱 붙이면 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원단과 어떤 디자인의 어떤 섬세함은 다르겠지만 네.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모피가 붙어있네 600만 원 넘는 거에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는 있겠죠. 네, 국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속도로를 역주행으로 달리다가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마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는 차량. 앞 차량이 황급히 다른 차선으로 피하자 정면에서 흰색 차량이 나타납니다. 미처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돌합니다. 그런데 흰색 차량은 멈추지 않고 터널에서 또 포착됩니다. 앞선 SUV 차량이 속도를 줄이며 피해보지만 이 차량은 2대를 더 들이받고서야 멈춥니다. 20대 운전자는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했다 유턴한 뒤 10km가량을 역주행하면서 차량 3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상대 차량 탑승자 6명이 다쳐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횡설수설하며 이상한 모습을 보였고 수상히 여긴 경찰이 차량 내부를 살펴보니 대마가루 3g이 나왔습니다. 역주행하는 게 뭐 일상적인 일은 아니기 때문에 수색을 좀 진행을 했는데 대마가루하고 흡입 도구를 좀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운전자는 대마를 흡입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실토했고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이게 진짜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이제는 아니게 됐어요.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범죄자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반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강력 사건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방금 전에 보셨던 이 마약에 취해 역주행한 사건입니다. 반장님, 왜 마약에 취한 사람이 역주행을 하는 거죠? 마약에 취하게 되면은 빛을 따라갑니다. 빛을 따라가요? 예, 그러니까 앞에 헤드라이트라든가 아니면은 그 다가오는 형태의 반짝반짝하잖아요. 예. 차 앞쪽이 보통. 그래서 그걸 자기도 모르게 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거기로 달려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범죄 심리학적으로 마약에 취한 환각 상태에서는 빛을 따라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위험하죠. 이야. 그러니까 저 피해자들은 진짜 뭐 이거 정신도 없이 그냥 당하는 그런 안타깝죠. 이 화면 다시 한번 보시면 앞에 이 제네시스 차량은 역주행을 향해서 달려오니까 비상 깜빡이를 켜고 지금 피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제네시스 뒤에 있었던 차량 같은 경우는 아니 이게 뭔 일이야 하고 갑자기 꽝 그렇죠. 부딪히는 그런 상황. 지금도 지금 아찔하게 지나갔고 요 장면 다음에 이 터널 장면에서 말이에요. 자 이렇게 아유 저렇게 돼 버리니까요. 영상이 하나 저희가 더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마약에 얼마나 심각하게 취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함께 보시죠. 남성 3명이 주차장 한복판에서 몸싸움을 벌여요. 반바지를 입은 남성은 주먹까지 휘두르며 거세게 반항합니다. 마약 투약을 위해 숙박업소를 찾은 남성이 검거되는 장면입니다. 온라인 채팅방에서 은어를 사용하며 마약을 사고팔고 투약까지 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마약 사건이잖아요. 아까 그 주차장에서 두 분이 형사분이 네. 마약 사범을 검거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막 경찰한테 주먹질하고. 그러니까 마약 사범은 이게 이제 앞뒤를 안 가려갖고 네. 그 마약 경찰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조금 이제 뭐라고 하나 이렇게 좀 도구가 필요한데 또 마약하는 사람 다치게 되면 또 문제가 되니까 네. 그냥 좀 맨몸으로 저렇게 검거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약 수사팀이 고생이 많군요, 형사들이. 그래서 좀 덩치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좀 저기 두 분이도 저렇게 두 분이도 상대가 저렇게 고생하시는 거예요. 보통의 다른 범죄자들은 저렇게 저항하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저렇게 돼가서 그래서 경찰들 많이 다치고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조금 이제 대로상에서 저렇게 검거하는 것보다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왜냐하면 대로상에서 검거하다가 놓치게 되면은 저 범죄자가 인질극까지 벌일 수도 있고. 아이고야. 차를 넘어가다가 또 사고가 2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 예. 부분들이 있으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그 역주행도 그렇고 지금 이 영상도 그렇고 다 젊은 사람들이 주로 MZ 세대라고 하는 20대.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다른 형태의 마약으로 인해로 이제 그것을 유통시키기도 하고 본인이 소비하기도 하는 그것이 이제 가장 쉽게 SNS를 통해서 유통 구조를 너무 잘하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은 이미 끝났고 끝났고 대규모화된. 그래서 각 지방 경찰청에서는 지금 수백 명 단위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쓰는 은어가 있다고 합니다. 은어가 찬술을 판답니다. 텔레그램 익명 채팅 앱 글 내용, 찬술 팝니다. 아이스 주의사항, 얼음 전문 소매도매 맛집 이런 말들이 다 마약을 뜻하는 은어라고 합니다, 반장님. 예전에는 뭐 영화에도 나왔지만 짝대기. 그리고 북한에서 온 건 뭐 빙두. 빙두. 근데 그게 조금씩 이제 말이 좀 바뀌어갖고 지금은 아이스 얼음 이런 걸로 좀 하는데 저런 거 발견하시면 바로바로 신고하시고요. 절대 저런 데 그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개념이라는 게 단속되면은 조금씩 바꿉니다. 네. 마약 범죄자들이 그래서 어차피 은어니까 자기들끼리 쓰는 자기들이 공유하는 걸로 계속 바꿉니다. 그러니까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마약을 들여왔을까?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거든요. 예. 함께 보시죠. 과자 봉지, 차 봉지 뜯자 마약이 우르르. 관세청. 참 그래서 관세청 업무도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더. 지난해 한국으로 들어오다가 걸린 마약이 총 1256건 3318kg인데 걸린 게 이 정도인데 시도하거나 혹시 안 걸리고 유통된 건 얼마나 많을까라는 걱정이에요. 각종 식료품, 과자 상자, 신발, 유아용 가방 닥치지 않고 마약을 숨겨 들여오고 있습니다. 감독님, 그러니까 지금 반장님. 상태는 저기 들어오는 조직들이 일종의 자기들이 일종 시험해 본다고 합니다. 여러 물건에 넣고 걸릴 수 있는 거, 걸릴 수 없는 거 찾아보고 그리고 물량주의를 하는 거죠. 100kg를 들인 다음에 그중에서 5분의 1만 돼도 저들은 큰 돈을 벌기 때문에 한 번 타깃이 되면은 자, 저 펜에도 숨겨놓어요. 예, 펜 속에도 있고요. 그리고 술 같은 거에도 녹이기도 하고 향초에 녹이고 안쪽으로 하기도 하고 별의별 게입니다. 저걸 다 전수로 다 그 여러 개장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좀 모자라기도 하고 참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참 그래도 잡아내네요, 우리 관세청 직원들이. 예, 그래서 고생 많으신 겁니다. 관세청 고생 많으시고 경찰들도 경찰 많으시고 언제나 제가 이게 추운데 박수를 많이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다 우리 또 반장 후배들이 후배 형사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 안 다치게. 네, 잘 좀 잡아주십시오. 자, 첫 번째 강력 사건 풀어봤고요. 두 번째 강력 사건도 만나보시죠. 김밥? 김밥 리카노, 김밥과 아메리카노. 50만 원이요? 5천 원이? 50만 원이에요? 김밥 한 줄에 50만 원. 이 무슨 일일까? 알고 봤더니 사연이 있었어요. 김밥 리카노. 청담동 땡땡 성형외과에서 취식 후 지속적인 환불. 주말에 또 주문하고 취소. 스트레스 받을 바엔 주소 공개 안 되는 앱에선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며 주문을 못하게 아예 가격을 50만 원을 해놓은 겁니까? 저기에 그렇게 저 상품 설명란에 그렇게 쓴 겁니다. 아니 무슨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청담동에는 무슨 저기 성형외과 일종의 저격한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직원분이 저렇게 좀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이렇게 주문을 했다가
조금 먹고 취소하고 뭐 그렇게 반복적으로 좀 안 좋은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한 것 같습니다. 먹다가 환불 요청하고 막 그렇게요? 그렇죠. 예. 근데 어허. 이게 이제 배달 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갖고 저걸 저렇게 하면은 무조건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돌려줘야 되나 봅니다. 그러면 그 김밥집은 손해가 막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시켜놨는데 가지 않았다고 하면 또 다시 이게 상품 못 쓰게 될 수도 있고 갔다고 하는 거 다시 돌려보내면 그거 또 식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속 반복되니까 상습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저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쓰신 것 같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그 성형외과에 누가 그렇다고 하는 거를 사실 저렇게 하면 안 되지만 오죽 저렇게 답답해서 저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군요. 자, 그러자 해당 병원이 사과문을 게시했어요. 인정한 거죠. A 성형외과 이렇게 사과문을 올렸어요.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무리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해당 업체 측에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임직원 관리 부족에 책임 통감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원장 명의 사과문 게재. 그래도 병원이 양심이 있죠. 양심이 있고 사과를 빨리 했고 조치도 적절하게 했는데 자 이제 범죄 심리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도대체 무슨 심보로 왜 그랬을까? 우리가 좀 이제 속어지면 배달 거지죠. 쉽게 말하면 예, 이제 말하자면 한번 약점을 보이니까 괴롭히는 맛에 사실은 저 원가 저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자기 본인 월급이라면 저 충분히 사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 약점을 보이니까 계속 괴롭히는 맛에 일종의 학대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강력반에서도 한번 이런 류의 범죄에 대해서 반쯤 소개해 주셨잖아요. 예. 치킨 배달 많이 시키고 뭐 이렇게 하고. 예. 그러니까 저것은 정신적으로 저건 치료를 좀 받아야 됩니다. 저건 이제 그냥 별거 아닌 형태로 물어주고 말 거라고 하면 저 사람 딴 데 가서 똑같은 행동합니다. 네. 그러니까 차제에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본인한테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피해를 주니까 좀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저 김밥집은 오죽했으면 그러니까요. 50만 원을 하고 저격을 했을까 싶은데. 소상공인들은 힘드십니다. 저런 거 저런 진상까지 상대하기가 너무 힘드십니다. 50만 원을 올려놓으면 다른 고객들 주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른 배달 앱은 할 수 있는데 일종의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계속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런 거군요. 아, 깜짝 놀라서 처음에 50만 원이라고 깜짝 놀랐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금가를 뿌렸나? 속 사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도 풀어봤습니다. 세 번째 강력 사건도 풀어보겠습니다. 외제차를 담궜다. 담근 이유? 담근 이유. 어허, 담근 이유? 무슨 사건일까요? 고가 차량을 고의로 풍덩. 왜? A 씨가 양식장 주인 등과 공모해서 아우디, 벤츠 등 외제 차량 2대를 고의로 양식장에 빠뜨렸습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거죠. 또는 제네시스와 아우디를 고의로 충돌시켰다고 합니다. 약 1억 6,800원의 부당 편취를 했다라는 사건인데 이거 잘 이렇게 봐서 모르는 것 같아요. 무슨 사건입니까? 예, 보험 사기입니다. 네. 말하자면 중고 외제차를 어떻게 구입한 다음에 보험을 들게 된다면 이제 자차 보험이죠. 그래서 실수로 양식장에 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보험회사는 저 보험금을 지급을 하겠죠. 근데 그게 양식장 주인하고는 목격자가 되는 거고 그 차 주인과 차 운전하는 사람들은 보험 사기보험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혹시 그 중고차 매장에 요즘은 잘 안 그러는데 매장에서 침수차라든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차를 아시다시피 안전벨트를 쭉 뽑아 보시거나 아니면 밑에 보시거나 물기가 있거나 이러면은 저런 차일 수가 있거든요. 저런 차는 가다가 멈출 수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저런 차 일부러 사갖고 저렇게 사고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저건 보험 액수가 높지 않습니까? 저런 보험 사기를 조직적으로 하고 다니는 일당들이 꽤 되나 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아우디와 벤츠가 차량 가격이 2대 합치면 꽤 비싼데. 근데 이제 중고 거의 중고를 많이 탄 중고를. 그래서 저거를 저렇게 유통시키는 또 조직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험 사기 범죄를 추적하는 보험회사의 조사관과 경찰의 형사팀들이 그걸 또 추적을 해야 되겠어 쉽지 않습니다. 새 차로 그랬으면 안 되죠. 보험금 1억 6,800만 원이 더 손해일 수 있는데 손해죠. 아주 헐값에 외제차를 사서 보험을 촥 가입해 놓고서 고의로 버렸다. 짜고 목격자 만들고 CCTV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블랙박스에 녹음하고 연기를 한 거군요. 연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이걸 어떻게 잡아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잘 다 입을 맞췄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보통 FSB라는 종에서 보험회사의 조사관들이 네. 저게 보통 외덕 나가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파악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전력이 있어요. 관련된 사람들이 비슷한. 그럼 그거를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그 관할 형사팀이랑 공조를 합니다. 아, 이 사람도 그러면 다 압니다. 빠꾸미들이라서. 이 똑같은 걸 3번이나 했군요. 그렇죠. 한 번만 했으면 뭐 안 걸릴 수 있었겠지만 한 번은 가해자, 한 번은 네. 피해자, 한 번은 목격자. 아이 그러면 삥삥 돌아갑니다. 그러면 걸리죠. 예, 예. 반복적인 범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결국 구속됐어요. 이게 예. 뭡니까? 구속시켜야 됩니다. 네.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외제 차량과 고급 세단을 중고로, 야 역시 반장님 말이 맞네요. 중고로 구입해서 사고를 냈다. 친인척과 동창들도 함께 공모를 했어요. 경찰은 A 씨 등 주범 2명을 구속시켰고요. 공범 3명은 불구속, 추가 조사 중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공범이 꽤 더 있네요. 근데 공범을 불구속하면 좀 그런 게 저들은 저렇게 불구속 상태에서 딴짓도 합니다. 네. 또 다른 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범죄자들을 다 구속해야 되는데 우리 사법부가 그분은 좀 너무 관대하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방조범이나 공범이라고 생각하시는 데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구조를 잘못한 게 대부분은 구속되는 사람들은 종범이고 실제로 불구속되는 사람이 주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서로 이제 뭐라고 하나 이걸 짭니다. 돌아가면서. 그 양식장 사장님도 지금 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뭘 또 대가로 이 역할극을 벌였는지도 수사를 해야겠군요. 보통 현금으로 오갈 수 있고. 현금으로 받는. 그러면 누가 주범이고 누가 종범이냐, 요게 좀 구분이 애매할 수 있겠네요. 코인으로 또 오가기 때문에 그것도 수사를 또 따로 해야 됩니다. 네. 야, 이 굉장히 복잡한. 요즘 머리 많이 씁니다, 사기꾼들도. 네. 형사들도 연구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보험 공부도 하고 자동차 공부도 하고 형사들이 공부할 게 많습니다. 많습니다. 점점 똑똑해질 수밖에 예, 없군요. 예. 자, 오늘도 3가지 사건 배상훈 반장님과 함께 명쾌히 풀어봤습니다. 반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아래 주소에서 김진의 더 라방이 시작됩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후 아래에 김진의 더 라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